자, 얘들아, 안녕. 지난번에는 조금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수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미술 용어를 많이 활용한 수업이, 많이 설명한 수업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주차 수업인 논술형 대비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표현 기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사실 접해보지 어려웠던 미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가 아닌 용어들도 있어서 조금 귀를 바짝 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이 내용 역시 제목에 들어간 바와 같이 모두 다 논술형 수행평가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칭과 뜻은 정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알아볼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미술 용어, 미술 개념은요, 전부 다 다양한 재료가 활용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료 자체만을 가지고 표현한 경우가 있고요. 본질의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를 응용하여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색한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응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알려드리는 것들의 중요한 것들은 결국 입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어와 시대와 작품과 작가에 따라서 이게 환조로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부조로 크게 등장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크게 입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오면서 미술이 사실 경계가 많이 모호해지기는 했는데요. 이 경계가 모호해진 안에서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미술 작품이 형성이 됐고, 작가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을 시켰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 그 자체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평면 작품인 경우는 물감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연필, 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화지 혹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 물감이나 연필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지 재료 자체가 작품이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입체에서도 여러분이 흔히 아는 뭐 돌, 나무 같은 조각 재료나 아니면 흙 같은 소조형 재료도 무언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된 거지 이것들 자체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재료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크게 오브제와 레디메이드로 그걸 배울 건데, 우선 오브제는 영어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시작은 초현실주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달리, 마그리트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감정이 기시감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이거는 현실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한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게 바로 기시감이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보세요.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흔하게 바라보는 애들을 사실은 예술과 무관한 물건들이잖아요. 예술이랑 평상시에 무슨 관련이 있겠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이래요. 선생님이 아까 기시감 얘기했었죠. 평상시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물건인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미술품이 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다른 느낌이 있잖아 라고 들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게 초현실주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브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초현실주의의 개념하고 잘 연관지어서, 특히 이 기시감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 몽환, 괴기적인 효과, 이게 좀 궁금한 친구들은 달리나 마그리트 작품 찾아보면 하고 딱 올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조각, 차바퀴, 머리털 따위에 우리 일상생활, 사실 이거는 얘들아 완전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하루에도 100번씩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술품이라고 하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 이 분야로 끌고 와준다는 거지. 누가? 바로 화가들이. 어떤 주의 미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일부러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기시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레디메이드. 1917년에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발표해서 그런데요. 샘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남성용 소변기를 그냥 미술관 벽에다가 설치를 널랑 해놓고 제목을 샘 이렇게 붙여놨어. 심지어 서명을 여기다가 해놨는데 본인 서명도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의 서명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미술 작품이라고 발표를 한 거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술품 혹은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혹은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제작해야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7년에 이 변기, 남성용 소변기를 그냥 서명 하나 해놓고 미술관 벽에 걸어놨다. 나는 이것이 나의 미술 작품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작가나 화가가 직접 손을 대서 제작하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만들어 놓은 공산품이어도 작가가 의도만 담으면 이제 미술품이 되는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레디, 이미 만들어진 거야. already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만들어진 걸 그냥 가져오기만 한다. 이것이 레디메이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브제와 레디메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재료 자체를 작품으로 활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디메이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레디메이드는요, 기성품, 아까 얘기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의미하나 모던 아트에서는 오브제의 장르 중 하나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던 아트, 현대 미술이죠. 자,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라는 그 최초의 목적을 떠나서 별개의 의미를 갖고 한 거죠. 누가? 작가가 혹은 화가가. 자, 마르셀 듀샹이 변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샘, 술병거리, 자전거 바퀴, 삽 등을 예술품으로 제출한 데서 시발한다. 그래서 자연물이나 미개인의 오브제 등과 다른 점은 이것은 기계 문명에 의해서, 산업 문명에 의해서 양산되는 제품으로서 거기에는 수공품인 예술에 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와 동시에 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술이 가지고 있던 게 얘들아 오리지널리티잖아. 딱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화가나 작가가 딱 한 점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은 비꼬 와서 표현한 거지. 누가 만들어도 기계 문명, 즉 공장에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산업화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도 사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재료가 활용된 게 산업물이잖아요. 변기, 술
필리핀거리 자전거 바퀴 사업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의심과 새로운 시각을 요청을 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과연 진실일까? 원래는 병기였는데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과 인식의 길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은 이걸 예술 작품의 비인간화, 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물 예술, 정크아트와 아상블라주 및 팝아트의 잠재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 두 개째는 뒤에 배울게요. 그래서 이 나머지 레디메이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지칭됐던 정크아트랑 컴바인 페인팅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작품하고 연관지어서 이 정크아트만큼은 정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컴바인 페인팅부터 배울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콜라주라고 하는 것의 확대된 개념입니다. 콜라주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2차원 혹은 3차원의 물질을 회화에 도입하려는 물질 미술상의 시도인데요. 이 컴바인 페인팅에서는 보통 캔버스, 벽이나 표면에 덧붙인대요.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입체에서 벽이나 바닥에서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부조라고 했죠. 컴바인 페인팅은 넓게 보면 부조의 영역 안에 속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미국 미술에 있어서 컴바인이란 말은 라우센버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된 것인데 이는 현대 미국 소비 문명의 폐기물들, 만화, 콜라뻥, 종이, 나무, 고무, 금속, 천 등등 박제된 동물, 라디오, 선풍기, 전구 등을 사용하는 대담한 회화 스타일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추상표현주의의 영역에 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다이즘에 역시도 속했다고 하네요. 이런 미술 사조에 대한 얘기는 얘들아 역시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은 53년부터 6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 50년대 미술에서 유행했던 폐물의 사용과 회화적, 조각적 재림의 환경주의적 미술을 융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 소비 문화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 사실은 조금 반성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우리 소비 문화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소비 문명에 대해서 혹시 너무나 환경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반성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컴바인 페인팅인데 이 라우센버그가 부조 스타일로 해서 이런 애들을 캔버스에 이제 발라줬고 그 붙여준 위에다가 다시 한번 물감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리곤 했어요. 그래서 이 컴바인이라는 개념이 즉 평면과 입체의 합친말이라고, 이것이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추상표현주의와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환경주의적 미술을 어느 정도 폐품의 사용과 연관짓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바인 페인팅, 라우센버그에 의해서 주창된 새로운 확대된 개념의 미술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크아트. 말 그대로 junk, 쓰레기, 미술이에요. 폐품 예술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린 똥만 싸는 기계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똥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쓰레기를 자꾸 만들어,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폐품,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하는 경향의 예술을 폐품 예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어렵다 얘들아, 그치? 큐비즘이라고 하는 미술사조의 빠삐에 꼴레, 이것도 뒤에 배울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다다이즘, 슈를리 레어리즘 이런 것들의 콜라주, 이것도 배울 거예요. 오브제, 이런 선구적 원천이 있긴 하나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걸쳐서는 특히 기계 부품 등 현대 문명이 토해낸 폐물을 격렬한 형태의 대규모로 사용한 작가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양식적인 미의식, 즉 전통적인 미의식이야.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폐품 예술, 즉 정크아트 역시 이 소비 문화에 대한 상당히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소비 문명은 당연히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는, 다시금 이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폐품 예술이고요. 사실 뭐 장 팅겔리 이런 유명한 화가들, 유명한 작가들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고, 사실 요즘 현대 미술에서도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버려진 물건들에 대한 재해석, 재생산, 의미를 담아서 정크아트를 버리지 못하고 정말 지금까지도 핫한 주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두 번째 실계 시행평가인 입체 수행평가 역시 이 정크아트의 개념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주제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폐품을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내 소비 패턴,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용어 말고 이런 미술 사조 그리고 미술 용어 같은 것들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그냥 딱딱 봐두시면 되고,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브제 레디메이드 개념에 이어서 정크아트와 컴바인 페인팅까지 배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재료의 특성을 강조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애들이 있다. 자, 총 4가지를 살펴볼 건데 데쿠파주 말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방금 봤던 정크아트와 컴바인 페인팅 설명에서 등장했던 애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빠삐에 꼴레 꼴라주, 아쌍블라주 거기에다 덧붙여서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데쿠파주 기법까지 해서 우리는 구분해서 볼 건데, 이게 얘들아 용어가 되게 헷갈리잖아. 주주주 파파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의 명칭을 진짜 헷갈리지 말고 잘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데쿠파주. 데쿠파주는 프랑스어로 오려내기라는 뜻이에요. 나무, 금속, 유리 등의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이를 오려 붙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이 공예라는 거. 근데 그냥 종이, 예쁜 종이가 아니라 뭐 달력, 신문, 포장지, 잡지, 사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게 데쿠파주의 특유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서 전 유럽에 펴지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까지도 번졌고, 그다음에 모던 1960년대에 모던 데쿠파주로 다시 등장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취미 공예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그냥 버려진 종이를 활용한 종이 공예, 오려내서 만드는 종이 공예 기법이다. 근데 이게 역사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좀 다르게 알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데쿠파주였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빠삐에꼴레입니다. 빠삐에꼴레. 그래서 얘도 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꼴라주의 일종인데요. 자, 콜레라는 풀에 붙인다, 풀로 붙인다라는 뜻인데, 이 기법을 최초로 쓴 사람이 종합적 입체주의라고 하는 미술사조를 만들어낸 브라크와 그 유명한 피카소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빠삐에꼴레 기법을 가지고 종합적 입체주의라는 미술사조에서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전까지는 현실의 일부를 그림 물감으로만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걸 진보시켜서 캔버스에 여러 가지 종이를 붙여서 미적 효과를 자아내는 기법을 고안해냈대요. 이때 사용한 종이들은 신문지, 벽지 조각, 차표, 상표 등의 인쇄물, 판화 등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기성의 물체를 붙이게 되면 무언가 화가가 직접 붓을 통해 그린 화필의 재현적인 묘사, 현실하고 똑같이 그리는 묘사보다는 한층 분명한 현실감이 생기게 된대요. 당연하지. 왜냐면 현실에서 사용하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현실에서 사용한 것들을 직접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한 현실감이 생기게 되죠.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견고한 화면 구성이 요구가 된대요. 화면 구성이 얼레벌레 이렇게 막
좀 허접하면 차표나 상표, 로고 이런 거 신문지 등을 붙였을 때 좀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화면 구성이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냥 너희들이 생각한 처럼 선생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스 탔다가 차표 예쁘니까 붙이자 이러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작가랑 화가들이 정말 의도를 담아서 이 면밀하게 계획하고 분석해서 화면 구성을 만들고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붙이는 게 빠삐에 꼴레 기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손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물체가 혹은 가상의 형상이 관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차표나 상표를 붙여야 이 형태로 딱딱 끝나는 거지. 이 네모들을 보고 이 네모들의 집합이 마치 내가 그저께 먹은 피자 박스 같아. 피자가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화가가 의도한 바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해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면이 견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 이 빠삐에 꼴레는요, 의의가 현대미술이 처음으로 물체와 만난 예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꼴라주의 일종이지만 이 꼴라주 기법을 확실하게 미술 작품과 연관지을 수 있는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렸던 게 빠삐에 꼴레. 누가 시작했다고?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의 브라크와 피카소가 여러 가지 종이를 활용해서 신문지, 벽지 조각, 차표, 상표 등의 인쇄물, 판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빠삐에 꼴레였어요. 자, 그 다음에 꼴라주. 풀로 붙이는 것의 뜻이고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큐비즘 혹은 종합적 입체주의의 빠삐에 꼴레가 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상관관계가 없는 별도의 영상을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색다른 미나 유머나 로마네스크의 영역을 회화에 도입했다고 하네요. 말이 되게 복잡하지 얘들아. 스터나이즘이나 슈르레알리즘, 슈비타스 이렇게 어려운 메르츠, 에른스트 어려운 미술사주는 작가 등장하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풀로 붙이면서 본래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서 색다른 미나 유머나 로마네스크 영역을 화려하게 도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빠삐에 꼴레가 발전된 영역이라고 하네요. 꼴라주. 자, 그다음에 아상블라주입니다. 아상블라주는 조금 더 굉장히 직관적인 명칭인데요. 모기, 집합, 조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쳐서 3차원성을 아까 우리가 봤던 컴바인 페인팅이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데쿠파주 그리고 꼴라주 그리고 빠삐에 꼴레 이런 애들은 사실 거의 평면에 가까운 애들이거든요.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입체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 그건 그러한 일을 만들며 만들어진 형태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네. 구상이나 추상을 불문하고 모든 소재와 내용을 포괄함으로 양식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법이나 방법론의 명칭이다 라고 읽어보시면 되고, 아상블라주는 뒤비페라고 하는 화가가 꼴라주와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물상을 지칭해서도 포함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빠삐에 꼴레를 만든 피카소의 영향으로 만든 거고, 디샹 아까 레디메이드 할 때 배웠던 사람이지. 이 사람도 아상블라주와 연관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챔벌레인의 정크아트 개념도 결국엔 아상블라주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엔 다시 중요한 것도 나온다. 아상블라주는 그리거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접착제나 용접 등에 의해 긁어 모아진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전혀 미술을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진 자연물이거나 공업제품이 소재로 쓰인 것을 말한다. 살짝 레디메이드와 오브제랑 개념이 비슷하죠. 원래는 전혀 미술과 상관없는 자연물이거나 공업제품인데 그거를 여러 가지 모으고 집합하고 종합하고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거랑 크게 다른 점은 입체, 즉 3차원성을 부여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과 요 뒷부분의 내용 정도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상블라주 뭐 요런 부분까지 발전하게 된다. 근데 의인은 신비로움과 은폐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나게 하는 등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작가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미술사조에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아상블라주 개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르망, 스포에리, 세자르 이런 사람들이라 혹시 아상블라주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이 사람들 작품 찾아봐도 딱 봐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압축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상블라주의 형태입니다. 뭐 차를 버려진 폐차들을 이렇게 네모 형태로 압축시켜서 만드는 프레스 미술, 압축 미술 이런 것들이 아상블라주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추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를 응용한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대지미술과 에콜로지컬 아트.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생태미술이라고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새로운 표현 방법이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과 환경과 연관 지어지는 새로운 양식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요즘에 워낙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핫한 이슈잖아요. 요게 이거랑 연관지어서 굉장히 알아둘 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좀 이 두 개만큼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지미술과 에콜로지컬 아트, 생태미술입니다. 자, 대지미술 말 그대로 대지 랜드스케이프 아트예요.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이거는 1960년대에 두 가지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대요. 우선은 미술이 아까 잠깐 언급됐던 추상표현주의 이후로 굉장히 상업화가 됐거든. 그리고 팝 아트 이런 거 있지. 이것 때문에 너무 소비 문화와 상업화에 많은 연관을 갖게 됐어요. 이거를 대지미술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환경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운동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거세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대지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미술가들은 상당히 폭넓은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솜피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의 현장을 조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자연이나 선사시대 상태로 돌려놓자 우리 인간의 손을 거치면 이건 무조건 파괴다. 원래대로 자연물로 돌아가자 라고 했고요. 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스톤헨지 그 영국에 있는 이렇게 스톤헨지가 있잖아요. 돌이 이렇게 우리나라 고인돌 비슷하게 생긴 거. 그 스톤헨지 같이 생긴 천문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건축적인 구조물을 일부러 선사시대 느낌으로 또 세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대의 우리 문명이 싫은 거야. 우리 소비 문명이 그냥 싫은 거야. 왜냐면 자꾸 대지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저와 이 스미스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무덤같이 생긴 대지 조각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사막에서 흙과 바위를 퍼내서 그냥 막 쌓아 올려요. 근데 어느 정도 기하학적인 의도를 담아서 막 쌓아 올립니다. 그게 스미스슨과 하이저의 작품 개념이고 그다음에 리처드 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 풍경과 도중에 그가 일시적으로 재배치한 바위와 꽃을 아름답게 구성한 사진 속에 다큐멘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기록물로 남기는 거 사진 속에 만드는 건데 재밌는 작가 중에 한 명은요. 사막에 그 피레침을 겁나 거대하게 설치를 해요. 겁나 거대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니까 피레침이 있으면 진짜 흙바닥 위에 얘네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얘들아 벼락이나 번개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피레침이 이렇게 거대하게 설치되면 번개가 피레침 쪽으로 차차차착 하고 튀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냥 마냥 자연이나 선사시대,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작가가 나름의 의도를 담고 어떤 환경,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대지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한 그 다큐멘테이션 아트처럼 기록물로 남겨서 이거를 판매하곤 해요. 애들이 이걸 얘기해주면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는 미술 작품이 뭐 평면 그림이나 입체처럼 작품으로 남는 게 아닌데 언젠간 없어질 텐데 이거 작가들 그럼 배 쫄쫄 굽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어떻게 벌어요? 하는데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서 그걸 판매하고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미술은 작품과 그것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관계에서 주의를 환기한 미니멀 아트의 영구적인 측면이 화랑의 공간은 불만족해서 느껴지는 결과로서 나타났다. 즉, 되게 또 어려운 미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미니멀 아트라고 하는 미술 사조의 연극적인 측면이 화랑이라고 하는 화이트 큐브 안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자, 자연으로 나가자, 우리 인간은 자연이 최고야, 대지가 최고야 하면서 대지로 나간 게 대지 미술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행위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되게 중요한 건 장소와 규모 등이 갖는 특성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사진에 의한 도큐멘트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대지미술 작품의 형태는 드디어 작품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낱말, 문자, 사전 등에 의한 개념 미술로서 니네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현대 미술의 발자취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는 행위로서의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점, 그리고 장소와 규모들이 갖는 특성이 있다는 점, 이걸 영문으로 하면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트 스페시픽이요. 특정한 장소에서 갖는 장소 특수성입니다. 이거를 대지미술하고 연관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의한 다큐멘트, 기록물이라는 거.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대지미술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미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선생님이 체크한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콜로지컬 아트. 이 에콜로지컬 아트는 대지미술보다도 훨씬 더 자연물을 러브,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물 자체가 즉 작품이 되는 건데, 대신 이거 역시 그냥 자연물을 대놓고 이거 예술 작품이야? 이건 아니고 오브제랑 레디메이드랑은 조금 다르고요.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를 닮아서 살짝의 작가의 손길이 담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나 자연환경, 자연과의 공존 및 조화를 표현하는 예술.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생태계나 자연환경, 자연과의 공존 및 조화를 표현하는 예술이고, 얘들아 여기서 이제 또 키포인트 나온다. 자연의 순환 과정과 변형에 주목한대. 그래서 설치하거나 퍼포먼스해서 표현하는 게 에콜로지컬 아트, 즉 생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화가로 골즈워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자, 얘들아 지금까지 굉장히 헷갈리는 미술 용어를 우리가 만나봤는데, 사실 이 미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미술 용어 대사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사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미술 사조, 어려운 작가들이 많았을 텐데 만약에 꼭 이해하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질문하는 거 잊지 말고요. 질문이 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나는 논술형 수행평가로만 선생님 지침에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꼭 이건 봐두세요, 꼭 이 점은 봐두세요 라고 강조했었던 그 키워드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그럼에도 잘 가늠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예시 작가들 작품을 꼭 한번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남는 시간 동안 예시 작가들 작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지니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아, 우리 다음 주 수행 끝인 거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시간, 두 번의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수행이 끝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시험 직전이라 자습을 줄 거니까 꼭 이 1차 시에 수행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창조한, 여러분들은 제우스야, 제우스 지금. 여러분들이 창조한 그 마스코트 니네들이 만든 건데 좀 완성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잘 완성시켜서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안녕.